안녕하십니까. 2학기 세계사 내신 과목 그리고 이번 기말고사를 당장 대비해서 어떤 식으로 이 세계사 과목에 접근해야 할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나온 신철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제 소개 간단하게 드리자면 저는 한양대학교 사학과 현재 졸업을 해서 대치 미래탐구라고 하는 학원과 신동철의 생각의 자유학원에서 중고등 사회탐구 강의를 현재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세계사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이 과목이 어떤 방식의 이런 평가를 유지하고 있는지부터 좀 보겠습니다. 일단 학교별로 이런 차이들이 좀 존재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1번 같이 중간 30, 기말 30, 수행 40 이런 평가 방식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자, 이렇게 수행평가 방식들도 하나하나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유인물 또는 프린트를 준 다음에 성실히 아이가 필기를 하고 이걸 보관을 하고 있는지를 하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에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역할극, 퀴즈, 발표 이런 식의 다양한 종류의 수행평가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학교에서 배부되는 프린트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세계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학년 선택 과목들, 예를 들어서 한국지리, 정치와 법, 윤리와 사상 같은 과목들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이제 선택인원이 적은 편에 속합니다. 따라서 만점을 맞지 못하고 또는 수행평가에서 감점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1등급 자체가 2, 3명, 3, 4명 이런 식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절대 꿈꾸기조차 어렵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계사에서 저는 이제 4가지 대표적인 유형들 어떤 식으로 대비하고 공부할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가장 전형적인 국가 문제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될 건데요. 시아파의 도움을 받아 왕조를 세웠다. 바그다드는 세계의 중심지가 되었고 탈라스 전투에서 승리했다. 자, 당연히 다 교과서에서 주어지는 정보고요. 가는 왕조, 즉 국가입니다. 왕조와 국가는 같은 표현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이미 사전에 암기를 좀 했었어야 되는데요.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가르치죠. 바그다드를 수도로 가지고 있는 애들은 아바스다. 같은 바가 들어가니까 아바스, 바그다드 바로 외워라. 같은 것들 많이 설명합니다. 즉, 이 가 왕조는 아바스 왕조입니다. 그런데 이게 외워져 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 교과서에는요. 특히 이번 1학기 기말고사 시험범위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슬람 국가들에 대해서 배울 때는요. 정말 많은 정보가 등장합니다. 자, 저는 이제 비상교과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슬람이 처음 등장하는 시대가 이제 무함마드가 이슬람교를 창시할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시대가 바로 이것을 이었던 정통 칼리프 시대고요. 그 다음에 우마이야 왕조, 이제 본격적으로 칼리프의 세습이 이뤄지게 됩니다. 아바스 왕조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전 우마이야 왕조에 있었던 가혹했던 통치 대신 조금 더 개방적인 통치로 나아가죠. 그런데 이 아바스 왕조에서 끝이 아니라 이 아바스 왕조가 쇠퇴해 가던 시기에 셀주크 튀르크라고 하는 튀르크계 민족들이 갑자기 아바스의 바그다드로 진격해오는 일이 일어납니다. 요걸 시작으로 훌라구 울루스라고 하는 몽골의 한 분류가 새롭게 등장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티무르 왕조라고 하는 새로운 국가 또는 사파비 왕조라고 하는 새로운 국가가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 끝나지 않은 게 이 모든 것들을 통일하고 이스탄불의 수도를 뒀던 오스만 제국이 있을 뿐더러 나중에는 인도 쪽으로도 이 이슬람교가 확장이 되어서 델리 술탄 왕조와 무굴 제국이라고 하는 2개의 나라까지 같이 외워야 됩니다. 보통 세계사를 공부하는 애들은 바그다드 이런 걸 떠나서 첫 번째 줄 또는 두 번째 줄을 많이 보죠. 시아파나 알아. 이거 이슬람교잖아. 그러면 내가 머릿속으로 이슬람교를 배웠었지. 근데 어디지? 라고 하고 막혀버리게 됩니다. 자, 아바스 왕조라고 하는 걸 바로 알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는 이미 투입되어 있는 정보가 너무 많아요. 이 얘기가 이 수많은 흐름 중에서 도대체 어디 지점에 속하는지, 즉 본인이 메타인지가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먼저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장드리는 방법은 교과서에 명시된 왕조들, 저가 방금 이렇게 했던 것처럼 모두 처음부터 끝까지 나열해보고 몇 개 등장하는지 세본 다음에 하나씩 다 적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우마이야 왕조, 아라비 누월주의야. 왜 멸망했어?
가혹한 통치로 반란이 일어났어. 이 정도가 교과서에 등장한다. 자, 그 다음에 또 아바스 왕조 다릅니다. 아랍인 우월주의 폐지, 인두세 폐지, 개방적 통치, 비아랍인에게도 관직 허용 같이 교과서에 등장하는 모든 내용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적어주라는 겁니다. 제가 적어주라고 하는 정보들은 수도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교과서에 명시되면 수도 병 아주 정확하게 알아놔야 됩니다. 국왕, 업적, 쇠퇴, 멸망, 대외교류, 사회, 문화적 특징까지. 아마 한 왕조별로 적으면 한 10개, 그 다음에 많으면 한 25개에서 30개 정도의 정보가 등장할 겁니다. 그러면 시험 범위에 모두 포함되는 이런 문장들을 다 적으면 결국에 한 200개 정도가 등장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200개의 문장을 적어두고 1번 이런 식으로 옆에 빈칸을 뚫은 다음에 여기는 이 왕조였어. 여기는 이 왕조였어. 같이 한 번에 놓고 정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험 문제가 30개 많을 때 출제가 되겠죠. 그렇죠? 객관식이라고 가정했을 때 선지는 총 150개가 나오게 됩니다. 교과서에 있는 문장만 다 이렇게 뚫고 대비해도 시험 문제에 등장할 모든 선지들을 미리 만나봅니다. 반드시 이렇게 공부를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방금 되게 강조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문장으로 본인이 직접 적어봐라. 완전한 문장 형태로 정리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진이죠. 네. 예술작품 같은 것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 사진으로 제시가 많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두 번째 유형, 문화재 문제라고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5개의 사진들은요, 사실 굉장히 난이도가 쉬운 쪽에 속하는 사진들입니다. 대표적인 것들이죠. 로마의 수도교, 그 다음에 이거 상나라의 청동솥, 파르테논 신전, 인도의 돌기둥, 그리고 이거 라오콘 군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이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놔야 되는 거는 바로 반드시 문제를 풀 때 출판사에 해당하는 걸 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그 출판사의 문제집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른 출판사 거 사도 되겠지 하고 사버립니다. 자, 여기 있는 저기 첫 번째 로마의 수도교와 네 번째 인도의 돌기둥은요, 비상금성 미래교과서엔 수록이 다 되어 있는데 천재에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다른 출판사들끼리 충돌한다는 문제가 꼭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교과서에 있는 사진, 사료든 반드시 중요하게 기억을 하되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에 모두 모아놓고 정리하는 습관도 필요할 겁니다. 다만 이런 것들 직접 그리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자료의 힘을 빌려보면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지도 문제입니다. 이것도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하는데요. 자, 이제 이 비상교과서 기준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나라는 지금 다리우스 1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공부한 아이들 알겠죠?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라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도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출제를 해줍니다. 지금 가의 영역은 이렇게 좁게 나타나 있고요. 나의 영역이 전성기 때는 굉장히 넓어져서 이렇게 펼쳐져 있네요.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즉, 가보다 나가다 성장한 국가일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파악을 하면 되느냐? 가랑 나는 다른 나라고 우리가 이 페르시아 단원에서 먼저 배웠던 아시리아라고 하는 단원, 그리고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라고 하는 단원, 이렇게 두 개 중에서 구분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이런 지도 문제 나오면 총 3가지 습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수도입니다. 여기 보면 수사와 페르세폴리스라고 하는 도시 2개 나와 있죠?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수도입니다. 수도만 알고 있더라도 이 나라가 어딘지는 금방 파악이 됩니다. 바로 나는 아왕페, 아케메네스 왕조다라고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본인이 수도를 못 외웠다라고 한다면 중요하게 등장하는 그런 영토 확장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요 바로 뒤편에 보시면은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그리스와 전쟁을 벌였는데 여기서 패배하게 됐다.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이었던 아테네, 스파르타에게 패배했다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자, 요 지도에 보시면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이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지금 이 빨강색의 영역이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즉, 여기까지 갔지만 점령하지 못했다. 이게 지도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구나 라고 해석하는 습관도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덧붙여서
이런 식의 지도에서 등장하는 지문과 간단한 정보들이 있을 겁니다. 당연히 우습게 보면 안 되겠죠? 여기에 있는 것들은 제가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공간적 업적이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아테네, 스파르타까지 갔지만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도 이런 공간적 업적에 해당이 되고요. 그 외에 교과서 본문에 보시면은 전국을 20여 개로 나눴다. 해당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왕의 길이라고 하는 도로망을 건설했다. 즉 지도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업적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이 왕의 길 같은 경우에는 아주 아왕페의 시그니처 선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잘 드러나 있죠. 사르디스라고 하는 도시부터 페르세폴리스까지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작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우리가 아왕페라고 헷갈렸다면 내가 분명히 왕의 길을 아왕페라고 배웠는데 이 왕의 길은 더 멀리 나 있잖아. 아, 이거 아왕페 아니구나. 아시리아구나. 라고 풀어줄 수 있게 됩니다. 공간적 업적들, 지도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스로 정리하는 습관 필요할 거고요. 지도 같은 것들은 교과서에서 바로바로 캡처 따기 어렵기 때문에 이 또한 다양한 자료의 힘 빌려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가장 어려운 유형 설명드릴 건데 네 번째 바로 연도를 외워야 풀 수 있는 문제들. 그리고 조금 바꿔서 말하면 연도를 외우면 쉬운 문제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저는 이렇게 크게 5가지 유형이라고 좀 봅니다. 자, 순서 문제 가장 유명하죠. 그렇죠? 5개 사건, 4개 사건 준 다음에 일어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하라 라는 문제 있고요. 연표 문제 있습니다. 연표 문제는 자료 하나를 준 다음에 연표 이렇게 6개의 선을 그어 놓을 겁니다. 그리고 요 사이사이에 가나다라마라고 하는 게 주어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각 선들에는 중요한 사건들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간호사의 굴욕, 십자군 전쟁, 백년 전쟁 이런 식으로 이제 가에서 제시된 자료가 무엇이냐에 따라 가나다라마 어디에 넣어줄 것인지 분석을 좀 하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도 연도를 외우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후 문제입니다. 아래 사건이 일어난 시기 이후에 일어난 것을 골라야 되죠. 즉, 가자료를 주더라도 가자료 자체가 중요하다라기보다는 밑에 선지에 등장하는 1, 2, 3, 4, 5번이 정확하게 몇 년에 일어났고 어떤 사건의 결과인지를 모두 알고 있어야 유용하게 잘 풀리는 문제일 겁니다. 그 다음에 사이 문제도 있는데요. 자료 2개, 가와 나 자료를 준 다음에 요 사이에 일어난 일로 적절한 것은 같은 것들 물어보게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어지는 사건이라면 괜찮습니다만 내신에서 난이도를 어렵게 낼 때는 전혀 관계없는 이런 2개의 사건 들고 와서 막연하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연도를, 즉 교과서에 등장하는 연도라면 다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기 문제가 등장하는데요. 이 왕조에서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은 사실 이건 엄밀히 말해서 연도 문제와는 연관이 그렇게 크게 없다라고 보여집니다만 만약에 본인이 정확하게 특정 사건의 연도를 알고 있고 이와 연계되어 있는 사건들의 연도를 파악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으니까 이거 정답이 될 수 있겠네라고 골라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연도 문제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왕조에 대한 업적을 총정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어떤 아이들은 연도 외우는 거 정말 싫어해요. 진짜 싫어합니다. 연도 외우지 말고 선생님 그냥 순서를 정확하게 외우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는 애들이 한 절반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라, 순서 외워라. 근데 네가 정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배경, 전개, 영향, 사건들 10개, 15개 등장하는데 그거 다 정확하게 외울 수 있겠니? 그냥 연도 먼저 외워. 그러면 순서 문제, 연표 문제 1초 만에 풀잖아 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외워야 좋습니다. 본인이 100점을 원한다면, 본인이 1등급을 원한다면 안 외우면 안 됩니다. 연도 반드시 암기하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해서 모든 사건들의 연도를 탐색을 하고요. 왜 등장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건들의 연도를 완벽하게 암기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만 저런 식으로 스스로 정리하는 과정이 조금 복잡하고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강력하게 자료의 힘을 빌릴 것을 좀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료의 힘을 빌리면 되겠느냐? 바로 이제 이 강의 그리고 자료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2학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세계사 내신 강의를 열게 될 건데요. 이름은 전철력이라는 강의로 본격적으로 열리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 교과서 당연히 완벽하게 포함을 시켜놓을 겁니다. 이 외워야 되는 연도들, 공간적 업적들, 모든 지도들, 모든 문화재들, 그리고 모든 왕조들 당연히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 있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이번 시험 범위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성장통이라고 하는 노트를 좀 주게 될 겁니다. 본인이 스스로 출제 포인트를 좀 짚어볼 수 있는 건데 스스로 찾아내라 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노트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펼치게 된다면 제가 1. 여기서는 1번 출제 포인트가 있어. 이거야. 너 스스로 이거 한번 정리해봐. 라고 이렇게 시키는 노트입니다. 집에 가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다는 효과도 있고 메타인지도 됩니다. 당연히 필요한 아주 중요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데일리 히스토리라고 해서 일종의 저만의 시그니처 자료인데요. 저는 아침에 애들이 학교 갈 때 쓰는 그 5분에서 10분 또는 뭐 학원에서 돌아올 때 쓰는 5분에서 10분 그때 그냥 막연하게 휴대폰하고 인스타하고 이런 게 너무 시간이 아깝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지도 보내줄게. 이럴 때 내가 사진 보내줄 거고 이럴 때 내가 사료 보내줄게. 이거라도 좀 잠깐 봐. 500자의 내용을 매일 아침 애들 학교 가는 길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역사 과목처럼 많은 사료들이 등장하게 된다면 이런 식의 자료들 받아보시면 너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교재 같은 것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강의에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제가 스스로 분석한 100% 자체 교재 활용될 거고 이제 개념 교재 한 번 출제된 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반드시 이거에 대해서 해설할 겁니다. 자, 그리고 복습 문제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매주 이제 배부가 되게 될 텐데 단원별 핵심 사료 내용들 들어가게 될 건데 대표 유형이 보이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출제 포인트가 이번 강의에서 10개다 라고 한다면 변형 문제 뭐 30개, 40개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 주의 문제 30개에서 50문제를 수록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물론 문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스스로 정리하는 노트인 성장통 노트 이거를 조금 더 중요시하게 될 겁니다. 스스로 정리하는 작업이 더 중요하다라고 거듭 강조드립니다. 자, 그리고 암기 테스트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저는 예를 들어서 뭐 수업 시간이 3시간이다 라고 한다면 이 중에서 뭐 거의 1시간 가까이 테스트에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 주차 때 배운 내용을 애들이 5주차, 6주차 때 되면 다 까먹습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1주차 때 배운 내용 순서 바꿔서 누적으로 문제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암기를 하기 위해서 누적 방식의 복습 테스트 진행한다는 점 꼭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질문응대, 이 카카오톡, 문자, 보이스톡 등 모든 방법을 통해서 아주 성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에 제가 보통 출근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새벽 2시쯤까지 1대1로 오는 질문들 가급적 빠르게 다 응대하게 되겠고요. 데일리 스토리 아까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길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많은 사료들 500자 내외의 내용으로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클리닉에 관련된 문의도 좀 많이 주시는데 저는 보통 클리닉을 매주 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암기 테스트나 과제가 좀 많이 미흡한 학생들이 있다면 야, 너 이번 주에 넌 클리닉 좀 해야겠다. 너 시간이 안 되니? 그러면 보이스톡으로 하자, 비대면으로 하자 라고 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필요한 아이들에 한해서는 꼭 클리닉을 제공한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직전 보강 안내를 좀 드릴 건데 이제 정규반을 듣지 않더라도 선생님 직전 보강 정도만 좀 듣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라는 문의가 학원에 정말 많이 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자료들을 제공해 드리고 시험 전 3주 정도의 학원에서 일정이 확정이 되면 문의 주시면 성실하게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개념 자료 배부가 될 예정이고요. 많은 문제들 배부가 될 예정이고요. 간단하게 맛보기용으로 암기할 때 좀 도움이 될 만한 손필기까지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문의 그리고 많은 신청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학기 세계사 내신 설명드렸던 신철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